예, 백분 토론 400회 특집,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논객 여러분들 9분의 패널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옆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재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나와주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승환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재동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9분을 모셨는데 복장부터가 양쪽이 상당히 좀 다르시네요. 결국 이제 뭐 6대 49.7로 볼 수도 있지만 잘했다와 그저 그런 보통이다 합치면 49.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도 그 정도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성적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것도 발표했습니다.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그래서 미래 준비를 좀 착실히 해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국가적으로 지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세 개가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거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고 표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살리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 현 정권의 정책은 뭐 그 북한의 4대 군사노선처럼 전 부자의 투기꾼화, 전 국토의 공사판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한나라당 박 대표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 국토가 공사판처럼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한 얘기를 이분들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전국에서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 헬멧 소리가 들려야 된다, 빠루 소리가 들려야 된다. 거의 뭐 철물점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또 동의하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무슨 국민들의 강압적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도 뭐 한 얘기들을 사법적으로 뭐 처리하거나 협박을 한다는 것도 나는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디 다른 데서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팩트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네르바 사건의 같은 경우에 장관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된데 그게 팩트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당이 달라요. 이쪽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유시민 의원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심하게 제가 비판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제 쪽글에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로 잡히고 나니까 큰일 난다. 너 보복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위협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경직은 그 행정부가 일일이 사소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파급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경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직 현상들은 나중에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해서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교과서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걸 고치고 싶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정부가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은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 법치고 질서고 규칙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해마다 각 부처로부터 교과서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의견 내라. 그래서 지금 금년 6월에 의견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 그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 수정 의견을 갖다가 그 교과서
그 출판사에 다 보내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지금 수정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라고 했다면은 학자들과 그 저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정하라고 한 그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그 수정 권고를 교과부에서 했고 그쵸. 근데 그거를 그 교과부에- 출판사에서 받아들여 갖고 한 근데 것으로 그 알고 교과부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역사학자냐는 거죠. 역사학 학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합의가 그러니까 돼서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어느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 뉴라이트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사 강의 뭐 하는 분들 면모를 다 보면 역사학자가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지금. 아직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일본 때문에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하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바꾼 다음에 얼마든지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가 악으로 교정시는 이미 아니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니, 뭐 뭐냐면 다만 그 교과서 저 문제는- 같은 진짜 좌파를 좌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좌파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그 말씀은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상대적인 달래니까. 것이니까요. 과거의 건국 과정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둔갑을 시켜서 말이죠. 진실, 거짓을 진실을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선별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팩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린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역사적인 그 착각을 갖게 할 요소는 마땅히 수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일단 한국에서 좌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금기 사항들 예.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전혀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들. 그래서 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은 곧 악으로 치환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것들이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곧 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악으로 치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더 좌편향을 수정해야 됩니까? 4.19를 데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5.18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60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물러서야 이것이 가운데에 선 교과서가 될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반국가 활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상을 갖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합니까? 난 그거 자꾸 그 현실과 예. 다른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국민 시청자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 아니, 안 말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신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유신 교과서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좌익이 됐거든요. 공안기관에서 저를 좌익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좌익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정따 쓰고 배부르고 이래서 모르시는 거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에 예. 고양이셨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아까 또 뭐 방송 장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절차가 위배돼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요새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예. 장악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방송 KBS 방송 사장 바꾼 거 갖고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왜 방송 장악이라고 하시는지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강압적으로 한다. 사이버상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처벌하려고 하느냐.
저희는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관적인 명예훼손을 또는 모욕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형용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과 객관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법 잠깐만요. 공부하시면 그게 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글을 하나 올리면 쪽거리 2,000개까지 붙는 걸 봤거든요. 온갖 욕설이 다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다 있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서 하나도 모욕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고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황당하거든요. 나도 모욕을 안 느끼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검찰이 저 같은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검찰의 인력과 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보호해 줄 사람들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그걸 왜 최진실법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전역법이지 절대 최진실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법이 절대로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진중권님 못지않게 악플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욕 안 받아요. 제가 느끼는 모욕감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보호해 줄 요청을 저는 한 바도 없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거의 영생의 길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참한 언어들의 폭력과 그러한 현상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품성이 거칠어지고 어린 시절서부터의 품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것을 처벌하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신해철 이 문제는요.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과부를 통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늘리고 저희가 인식 개선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도 하지만 최소한의 규율도 같이 가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이승환 변호사께 잠깐 규적으로 드렸으면 나타나는 좋겠는데 게 일제고사입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혀 인터넷 일제고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실명제를 지금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들여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저희 그게 대한민국은 중국이거든요. 인터넷 실명제는 쉽게 아니고 말하면 제한적 본인 중국 공산당보다 확인제입니다. 더한 제도를 지금 만든 겁니다. 이게. 역시 문제가 좀 뜨겁군요. IT 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인간의 마음들이 다니는 것인데요. 그 마음은 선풀운동이라든지 민간의 자율 정화에 맡기셔도 충분히 우리 네티즌들이 그 정도 문화는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안티가 생길지 모르고 이제 옆에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왜 나를 구체적으로 찍는 거야?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을 믿어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돌봄 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돈이나 그런 재정이나 그런 노력들을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도 물론 건설 사업도 좋습니다만은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20살이 넘었을 때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수익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쪽에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조금 더 없는 아이들이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이제 막 이념 이런 얘기는 저도 이제 좀 지겹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연예인 김재동 씨에 이어서 저를 2위로 뽑아주셨습니다. 제 밑에 김미아 선배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동 씨, 저의 후배가 나오신다고 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론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동 씨,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석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400회를 넘어서 500회, 1000회까지 쭉쭉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분 토론 4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00회 동안 방송된 백분 토론, 참 기나긴 그런 9년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백분 토론이 토론 문화에 그래도 좀 일조했다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분 토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역동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